나는 김서연이다. 24,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자란 나는 대학원 졸업 논문 제출 이틀 전, 내 머리에 노트북이 박혔다. 아버지 김성호가 그랬다. 내 미래? 그게 무슨 농담이냐 하며 내 머리 위로 노트북을 들어 올려 내리쳤다. 18개월간 정성 들여 쓴 내 연구가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피가 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고 어머니 이정수는 구석에서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잔인하고도 무심했다. 우리 집은 경기도 안성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에 있었다. 벽지는 벗겨지고 조명은 희미하며 아버지의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화학 공장에서 일했다. 그의 거친 손과 굳은 표정은 진짜 노동이라는 자부심의 결과였다. 공부. 그에게는 사치였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헛된 꿈이었다. 어머니는 평일 낮이면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일을 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면 며칠간 냉담하거나 폭발적인 싸움이 이어졌고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메아리처럼 굴었다. 가끔은 내 학문적 열정을 조롱하며 불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나에게 향할 분노를 피하려는 방어막이었다. 오빠 김민재는 황금아들이었다. 고등학교 중퇴 후 아버지와 같은 공장에 들어가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민재야, 진짜 노동이 뭔지 알지? 라며 그의 어깨를 툭 치곤 했다. 책 따위는 쓸모없는 것, 진짜 노동이 인생이라고. 민재는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20살에 자취방을 얻고 월급 받는 삶은 우리 부모님에게 성공의 정점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배움에 매료되었다. 말과 숫자는 나에게 비밀의 문 같았고 부엌에서 하는 과학 실험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버지가 부엌에 들이닥쳐 음식 낭비 그만해라 라고 소리칠 때까지.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서연이는 분석력이 뛰어나요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벽만 바라보고 어머니는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다. 둘 다 금세 잊었다. 5학년 때는 지역 철자 대회에서 우승했고 신문에 사진도 실렸다. 부모님은 보러 오지 못했다. 아버지는 야근이라며 핑계를 댔다. 민재에게는 철자 따위로 자랑하는 건 웃기는 짓이라 했다. 7학년 때는 지역 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과학 프로젝트가 주 정부에까지 인정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집에 연락했지만 어머니는 좋네요라는 말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대회 참가를 거부하며 가스비 낭비하지 말고 밥벌이나 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나의 은신처였다. 모든 학술 동아리에 가입했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영어 교사인 박 선생님은 개인 소장 도서를 빌려주며 서연아, 내 머리는 특별해. 빛을 잃지 마라고 격려했다. 수학 선생님은 심화 시험 준비를 도와주었다. 수석 졸업생이 되었을 때 교장은 부모님을 초대했지만 아버지는 민재와 낚시 약속을, 어머니는 두통을 이유로 불참했다.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축사를 했고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의 품에 안겼다. 나는 혼자였다. 그때 박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건넸다.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세상은 내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 그 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김서연, 처음으로 가족 중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되리라. 장학금 신청도 집 컴퓨터가 없으니 학교 컴퓨터로 몰래 했고 부모님 몰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합격 통보서는 침대 및 헐거운 마루판 아래 숨겼다. 밤마다 손가락으로 대학 로고를 따라가며 꿈을 키웠다. 졸업식 날, 가족은 축하 대신 다음 주부터 공장에 출근하는 거지 라는 아버지의 말뿐이었다. 장학금으로 국립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10초간의 침묵 뒤 아버지는 접시를 벽에 던졌다. 내가 뭔데 정직한 노동을 거부하느냐? 책 따위가 밥 먹여주냐? 어머니는 무표정했고 민재는 서연이는 원래 좀 이상했어라며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두려움이 배를 쳤지만 가방 하나하나에 내 자존감이 다시 채워졌다. 첫 대학 오리엔테이션 날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지만 나는 회색 고속버스에서 내렸다.
장학금은 등록금과 최소한의 기숙사비만 지원했다. 노트북도, 교재도, 용돈도 없었다. 룸메이트 지민이 엄마 아빠가 도와주냐 묻자 나는 아니요. 부모님은 바쁘셔서라고 거짓말했다. 그들은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첫 학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노트북 없이 도서관 컴퓨터에서 논문을 작성했고 학교 식당과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10월 중순 인후염에 걸려 병원비와 약값으로 모아둔 돈이 바닥났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집에 전화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냐는 말 뒤에 이제 포기하는 거냐는 뜻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아 돈 문제라니 진짜 세상 맛 좀 봐라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2주간은 차 뒷좌석과 24시간 도서관을 오갔다. 눈치 안 보고 씻을 수 있는 체육관 샤워실이 유일한 휴식처였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추석 때는 분식집에서 야근하며 팁을 받아 겨우 기숙사를 벗어나 저렴한 원룸을 얻었다. 동네는 험악했지만 내 공간이었다. 학업 성과는 계속되었다. 심리학 교수인 루이 박사는 내 가족 심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서연아, 너 정신과 마음을 이해하는 눈이 특별해라고 칭찬했다. 이 분야는 내 과거를 치유하는 길이었다. 2학년 때부터는 연구조교로 일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웠다. 내 논문 주제는 첫 세대 대학생의 교육 회복력과 가족 역동성으로 점차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긴장이 점점 고조되었다. 아버지는 내 노트북이 싫었다. 하루 종일 화면만 보는 게 무슨 일인가? 땀 흘려 일하는 게 진짜 노동이지. 그는 내가 공부할 때마다 TV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좀 쉬어라며 나를 달랬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오빠 민재도 자주 찾아와 방해했다. 나는 밤샘 작업을 하며 정신을 부여잡았다. 논문 제출 6주 전, 지도 교수 웨스트필드는 논문을 재구성하라고 했다. 복잡한 자료가 날아가 다시 분석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이 부엌에서 내 욕을 하는 걸 들었다. 아버지는 책만 읽는다고 똑똑해지냐? 24이 집에 살면서 뭐가 되냐? 어머니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다 쓸모없는 짓이라며 동조했다.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나는 20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다. 마침내 제출일 아침, 아버지는 커피잔을 들고 나와 내밀에 웃기지 말라며 노트북을 빼앗아 쳤다. 노트북이 내 머리 옆을 때렸고 피가 흘렀다. 아버지는 너 같은 기생충은 미래를 가질 자격도 없다고 했다. 어머니는 문간에서 웃었다. 그 웃음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피를 흘리며 노트북 조각을 모았다. 머리는 어지럽고 두통이 심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논문 제출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오빠는 노트북은 고장났어. 기대하지 말라며 냉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가 났으니 기다려라. 사과해라 했다. 나는 단호히 거절하고 문을 나섰다. 이제 가족은 끝이다. 내 마음은 불타올랐다. 차에 앉아 눈물을 쏟았다. 내 삶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때 교수님이 보낸 메일이 울렸다. 제출 상황 확인해주세요. 나는 답장을 썼다. 응급 상황.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음. 노트북 파손. 자세한 건 나중에. 교수님은 즉시 건강이 우선, 제출기한 연장 신청할게요라고 답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뇌진탕 진단을 내렸다. 교수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경찰 신고도 권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학교의 도움으로 임시거처와 지원을 받으며 회복에 집중했다. IT팀은 노트북에서 파일을 복구했고 나는 논문을 완성해 제출했다. 결과는 최고 5등으로 졸업했다. 오빠가 찾아와 새 노트북을 건넸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내 삶을 망가뜨리려던 가족은 내 성공의 거울이었다.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내 가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민재가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돈다. 서연아,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그 후로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내 앞에 놓인 또 다른 그림자를 느낀다. 그게 무엇일지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느리고 무거웠다. 내가 살던 안성의 낡은 아파트,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아버지가 내 머리 위로 노트북을 내리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피가 흘러내리는 내 관자놀이와 어머니의 그 무심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그 상처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게 남아 나를 옥죄었다. 그러나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붙잡고 일어섰다. 그 힘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내게 남은 건 상처와 분노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 무기로 삼았다. 대학원 연구조교로 일하면서 나는 내 경험을 학문에 녹여내기 시작했다. 첫 세대 대학생들이 겪는 가족 내 갈등과 교육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내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교수님들은 내 분석이 깊고 진솔하다고 칭찬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논문에 녹이고 있었다. 내 상처가 연구의 핵심이자 힘이었다. 사실 대학원 생활은 내게 또 다른 전쟁터였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삶에 드리워져 있었다. 가끔씩 집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냉담했고 오빠 민재는 예전처럼 무심하게 나를 대했다. 그는 그날의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어딘가에 가둬두려는 듯했다. 그의 사과는 조심스러웠지만 어쩐지 진심 같았다. 나는 그가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벽일 뿐일지 알 수 없었다. 내 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갑게 빛났다. 나는 그 속에서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낡은 가방에서 그 깨진 노트북을 대신할 새 노트북을 꺼냈다. 민재가 건넨 기계는 내게 단순한 도구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 과거와 화해하려는 작은 다리였다. 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를 방해하는 소음도 조롱도 없었다. 오직 내 목소리와 내 생각만이 존재했다. 어느 늦은 밤, 연구실에서 혼자 논문을 다듬고 있을 때였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고민과 상처가 뒤엉켜 있었다. 내가 이 길을 택한 게 맞을까? 가족이 아닌 이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내 안에 숨겨진 의지와 끈기의 결과였다. 내가 연구하는 가족 내 교육에 대한 태도와 학생의 자기 개념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냉담, 어머니의 무기력한 동조, 그리고 오빠의 불완전한 이해는 모두 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자 연구 대상이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 이해가 내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도서관에서 내게 다가온 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배, 저도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견뎌냈나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너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널 이해하지 못해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 공부는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될 거야. 그 학생의 눈에 맺힌 눈물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시간은 흘러나는 교수로 임용되었다. 가족 역동성과 교육 회복력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의 상처를 통해 위로받았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힘을 얻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서로의 치유가 되었고 나는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재가 갑자기 내 연구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만심 대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서연아,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숨긴 게 있어? 그날 이후로 집에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의 말은 미완의 수수께끼처럼 나를 뒤흔들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우리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나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실도 드러나야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길은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내 상처를 무기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질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간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여전히 손에 쥔 그 낡은 편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편지 속 글씨는 오래되어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선명했다. 가족의 어두운 비밀. 그 비밀은 내게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마음이 있었다. 나는 이미 삶의 벼랑 끝에서 수없이 떨어져 본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재와 더 자주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나는 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갈등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가 내게 건넨 새 노트북은 그저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놓인 미묘한 신뢰의 달이었다. 한겨울의 어느 날 나는 강의실 앞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은색 울 코트 아래로 은은한 실크 블라우스가 살짝 보였고 발끝에는 세련된 로퍼가 빛났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결혼식 때 내게 준 것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목걸이가 내게 주어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날도 내 안에 깊은 상처와 희망 사이를 오갔다. 강의가 시작되고 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 각자의 가족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자라는 우리는 모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의 삶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는 내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님이었다. 서연아, 내 논문이 어느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야. 내 연구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그 소식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내 삶의 상처와 싸움이 결국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했다. 내게 남은 미해결의 문제들, 그리고 민재가 전한 그 편지의 진실. 그날 이후 나는 밤낮으로 편지의 내용을 파헤쳤다. 가족의 어둠에는 예상치 못한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었다. 부모님의 과거, 숨겨진 갈등, 그리고 우리 가족을 오가맨 비밀들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학문과 삶의 경계에서 조심스레 해석하며 내 연구에 녹여냈다. 가끔은 너무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지만 뒤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바람 부는 저녁, 민재가 다시 내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전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다. 서연아, 우리 가족에게 진짜 문제가 생겼어. 누군가가 우리 과거를 파헤치려 하고 있어? 그 말에 나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누가, 왜 우리 가족을 뒤흔들려 하는 것일까?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또 다른 미스터리에 끌려 들어갔다. 나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민재도, 나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학생들과 동료들이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서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내 연구와 삶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나는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겪는 가족 내 갈등과 교육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나의 강의실은 단순한 교실이 아니라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되었다. 내 마음속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누군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내 손에 쥔 편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였다. 나는 오늘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내 이야기를 이어간다. 나의 상처, 나의 싸움, 그리고 나의 미래를 향한 의지.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찬바람이 살갗을 스칠 때마다 내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드문드문 비치는 가로등 불빛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또 한 번 내 안의 불꽃을 되살렸다. 손에 든 편지 한 장이 내 삶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이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대학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나는 편지 속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았다. 부모님의 젊은 시절, 무심히 지나쳤던 가족 내 대화 한 구절, 먼지 쌓인 사진 한 장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평생 쫓아온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이 어두운 그림자 안에 숨겨져 있는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어딘가 달라진 기운이 있었다.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내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내밀었다. 그것은 오래된 녹음 테이프였다. 이걸 들어봐, 서연아.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어? 그 순간 내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테이프 속에 담긴 목소리는 우리 가족의 숨겨진 과거를 폭로하는 비밀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희미한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나의 어린 시절을 다시 소환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모였고 배신이었으며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랑과 증오에 뒤얽힌 이야기였다. 내 심장은 점점 무거워졌고 눈앞이 흐려졌다.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의 모습인가? 나는 속으로 물었다. 다음 날 나는 교수님을 찾아갔다. 박 교수님, 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한 진실 같아요. 교수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연아, 진실을 밝히는 일은 언제나 두려움과 맞닿아 있지만 그 길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야. 너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며칠 후 캠퍼스에서는 내 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나는 내 연구뿐 아니라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족이란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상처지만 동시에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있었다. 청중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고 끝나고 난 뒤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닮아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서연 씨, 당신이 찾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심장이 얼얼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지키려 하고 동시에 드러내려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 미스터리의 끝을 향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내 방창가에 앉아 멀리 서울 불빛을 바라보았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나는 이미 수많은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이제는 내 앞에 놓인 미지의 어둠도 두렵지 않았다. 내 손에 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내가 마주할 진실과 싸움은 더 크고 위험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되는 길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오늘도 키보드를 두드리며 내 삶과 연구, 그리고 미스터리 속에서 답을 찾아간다. 내 심장 속 뜨거운 불꽃과 함께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나는 연구실 창가에 앉아 무심히 빗방울이 창문을 적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그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손끝으로 흐르는 차가운 키보드 자판이 내 떨리는 심장을 잠시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민재가 건넨 녹음 테이프와 그 안에 숨겨진 가족의 비밀, 그리고 며칠 전 받은 익명의 메시지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다가 결국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내가 찾아낸 진실은 무겁고 아프지만 그것이 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했다.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연구와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식처였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손에 들고 나는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연 씨, 당신 가족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에 한강 둔치에서 만나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모르는 진실을 쥐고 있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긴장했다. 낡은 가죽 재킷을 몸에 두르고 두꺼운 목도리로 목을 감싸며 한강 둔치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였다. 한적한 강변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너희 가족의 과거가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차가운 물결처럼 내 심장도 요동쳤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비밀과 싸우고 내 삶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내 미래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내 몸을 감싼 겨울밤의 냉기는 오히려 내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었다. 이 며칠 후 나는 봉투 속 자료를 분석하며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가족의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협하는 존재의 그림자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막으려 하고 내 진실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깊은 상처를 겪으며 단련된 사람. 그 어떤 위협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내 연구, 내 이야기, 그리고 내 싸움.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임을 알기에.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끝없는 고난과 미스터리의 끝에서 마침내 내가 찾던 진실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 순간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왔다. 준비하라, 김서연. 심장이 요동쳤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